분명 새 아파트인데 밤이 되면 단 한 집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곳도 없는데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단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입주를 시작했다는 현수막은 걸렸는데 정작 창문마다 불빛이 없는 그 단지들.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은 생산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비어가는데 짓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그 텅 빈 도시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린 새 아파트. 외벽 페인트도 새 것이고 조경수도 막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단지에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수십 층 건물에 켜진 창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차장은 절반 넘게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지어진 새 집입니다. 사람이 살아도 진작 살았어야 할 집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입주 초기라 잠깐 그런 거겠지. 곧 하나둘 채워지겠지.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이걸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31,307가구입니다. 한 달 만에 6%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3만 가구를 넘어선 건 무려 14년 만입니다. 14년 전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늘이 채 가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이후 처음 보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 꺼진 새 집은 한두 채의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로 또렷하게 찍히는 신기록입니다. 게다가 이 빈집들은 골고루 흩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5%가 수도권 바깥에 쏠려 있습니다. 10채 중 8채가 지방과 외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울 도심에서만 사는 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한 발만 나가면 불 꺼진 단지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은 생산을 멈춥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데 계속 찍어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안 팔리면 줄이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집은 다릅니다. 비어가는데 짓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안 팔린 새 집이 쌓이는 바로 그 옆에서 또 다른 단지가 한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살 사람이 없어 텅 빈 새 집이 신기록을 세웁니다. 다른 쪽에서는 새 단지가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정반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비는데 더 짓는 걸까요? 이 단순한 모순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 볼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알고 나면 지금 내가 사는 동네 혹은 사려고 마음먹은 그 새 아파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 꺼진 이 단지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사던 로또였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분양만 했다 하면 줄을 섰고 며칠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돈이 너무 흔한 시절이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는 단 0.5%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니 돈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갈 곳 잃은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분위기는 단순했습니다. 짓기만 하면 팔린다. 그러니 건설사도 시행사도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고 삽을 떴습니다. 개인 투자자까지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청약통장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흔했고 땅은 있었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새 박자가 맞아떨어지니 일단 짓고 보자는 분위기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들어섰습니다. 웃돈을 얹어서라도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호황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비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3년 새 약 30%나 뛰었습니다. 사상 최고였습니다. 자재값도 인건비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쯤에서 한번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싸진 만큼 분양가에 얹으면 그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오를수록 분양가도 높이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열기는 아파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돈이 흔하면 사람은 살 게 더 없나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차례로 눈길이 닿은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 일하라고 지은 건물, 지식산업센터까지 투자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01개에서 2025년 약 1548개로 늘었습니다. 5년 새 30%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양 지축지구입니다. 2021년 호황의 한복판에서 화려한 투자 상품으로 분양됐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한 채씩 살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사업을 할 사람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양만 받으면 값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정작 들어와 일할 기업이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번듯한 외관, 밤에는 불한 점 없는 텅 빈 건물. 그 모습은 이미 그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싼 이자가 차린 돈잔치 위에서 모두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값은 끝없이 오르고 빈집 같은 건 남의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청구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말이 아니라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과 2년 사이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돈값이 7배가 된 셈입니다. 이자가 무거워지자 가장 먼저 휘청인 건 집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문을 닫은 건설사가 27곳입니다. 한 해 전 21곳에서 부쩍 늘었고 5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무너진 회사의 약 85%가 지방 건설사였습니다. 왜 하필 지방일까요? 답은 미분양 통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이른바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1,307가구까지 쌓였습니다. 3만 가구를 넘긴 건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 빈집의 84.5%가 수도권 바깥에 몰려 있습니다. 다 지은 집 10채 중 8채가 지방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건설사가 먼저 쓰러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짊어진 채 이자만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집이 안 팔리면 돈이 돌지 못합니다. 돈이 돌지 못하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충격이 옮겨갑니다. 이 구조는 멈추면 쓰러지고 빨리 달리면 터지는 자전거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177조 9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조 넘게 줄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도 4.24%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부실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기는 지나간 듯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정반대 방향으로 치솟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땅을 잡히고 빌린 돈을 못 갚는 비율,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2.43%입니다. 빌린 돈 셋 중 하나가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둑은 보수됐는데 저축은행과 캐피탈 같은 작은 둑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한쪽 숫자는 좋아지고 한쪽 숫자는 나빠졌습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놓아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부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약한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집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할 공간도 사정은 같습니다.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기업 없이 텅 빈 사무실 빌딩의 공실률은 60%에서 70%에 달합니다. 새로 올린 건물 10채 중 67채가 불 꺼진 채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6% 줄었고 거래액은 40% 빠졌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상가는 더 적나라합니다. 한때 권리금이 1억을 넘던 일산의 한 상권은 지금 권리금 영원에도 들어올 사람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리값으로 1억을 부르던 곳이 공짜로 줘도 임자가 없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이쯤 되면 보입니다. 빈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금융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 30%대가 가리키는 진짜 무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왜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짓고 있을까요? 그 정체가 지금부터입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한 번 더 또렷이 해두겠습니다. 빈집은 14년 만에 최고로 쌓였고 연체율은 30%를 넘겼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진작에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못 멈추는 겁니다. 이 산업에는 멈출 수 없게 만드는 3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멈추는 순간 다 같이 넘어지는 자전거 구조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 짓기도 전에 먼저 팝니다.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그 돈으로 다음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공사를 담보로 또 돈을 당겨옵니다. 빌린 돈을 새로 빌린 돈으로 막는 셈입니다. 자전거는 달리는 동안만 서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돼도 일단 짓습니다. 멈추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단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곳이 멈춰서면 거기에 돈을 빌려준 곳도 흔들립니다. 그 옆 단지도 같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넘어지면 옆이 같이 넘어집니다. 실제로 땅을 잡히고 빌린 돈을 못 갚는 비율은 32%를 넘겼습니다. 빌린 사람 셋 중 하나가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멈추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무너지면서도 페달을 밟는 겁니다. 둘째, 기업이 들어와야 할 공간에 들어올 기업도 없이 투자 상품으로 팔아버린 구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기업이 입주해 일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호황기에는 이걸 개인에게 투자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한 칸씩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정작 실제 들어올 기업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분양만 끝나면 시행사는 돈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5년 새 30%가 더 들어섰습니다. 일할 회사가 30% 늘어서가 아닙니다. 팔 물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의 열의 67칸은 비었습니다. 거래는 1년 새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일할 사람도, 일할 회사도 없는 빈 사무실만 도시 곳곳에 남은 겁니다. 셋째, 멈추라고 말려야 할 쪽이 오히려 계속 굴린 구조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몫은 GDP의 약 15%입니다. 선진국 평균의 1.5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삽질 한 번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주춤할 때마다 가장 빨리 꺼내 쓰는 카드가 건설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파트 삽은 오늘 당장 뜰 수 있습니다. 숫자가 급할 때 이만큼 즉효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도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성장률이 같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쌓이는 걸 알면서도 도시 외곽에 또 단지를 올리는 일이 반복된 이유입니다. 뒤늦게 빌린 돈의 한도를 조이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처럼 쌓인 빚 위에서 뒤늦게 거는 제동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멈추면 연쇄부도라, 못 멈추는 금융, 실수요 없이 분양 수익만 노린 설계, 성장률 방어용으로 삽을 반복했던 선택, 이 3가지가 맞물려 빈집 위에 또 집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위험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시행사는 돈을 챙겨 빠졌고 책임은 분양받은 사람과 그 도시에 사는 주민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지금이 아니라 30년 뒤에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한 나라가 먼저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동네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바다 건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다마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1971년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세운 대표 신도시입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가 몰려들었습니다. 인구는 1975년 약 3만에서 2015년 약 22만으로 늘었습니다. 도시는 계속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선 초기 단지, 그곳이 문제였습니다. 함께 입주한 사람들이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 새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초기 입주지의 고령화율은 약 30%입니다. 도쿄 전체보다 6.3%포인트나 높습니다. 상가의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손님이 줄자 가게가 떠났고, 가게가 떠나자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도시가 주민과 함께 늙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먹고 살 힘, 자족 기능이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남의 일 같으십니까? 우리는 그 풍경을 이미 봤습니다. 앞에서 본 일산 라페스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때 권리금 1억을 넘던 상가가 지금은 권리금 없이도 주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30년 전 일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기심 도시 이야기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0년 전 30대 부부가 입주했던 그곳. 지금 주민 평균 연령은 6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마뉴타운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30년 늦게 똑같이 걷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에는 분담금이 따라옵니다. 분당 양지마을은 31평에서 44평으로 넓히는 데만 약 7억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은퇴한 분들에게 7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집은 한 채 있지만 그 집을 새로 짓는데 또 큰 돈이 듭니다. 게다가 사업성이 좋다는 분당이 이 정도입니다. 일산처럼 그렇지 못한 곳은 더 막막합니다. 들인 돈을 되찾기 어려우니 사업 자체가 종처럼 굴러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사업인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멈춰선 단지가 적지 않습니다. 분당은 그나마 앞서 나가고 일산과 평촌은 더 뒤로 밀렸습니다. 출발선부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늙은 9층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르신은 발이 묶입니다. 난방이 끊기면 겨울을 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30년 뒤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 꺼진 신축의 역설에서 출발해 2021년 호황이라는 발단을 지나 멈추지 못하는 구조를 따라왔고 30년 뒤 일본이 먼저 보여준 미래까지 닿았습니다. 그 모든 길의 끝에서 남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들어와 살 이유가 없는 도시는 아무리 새 것이라도 비어갑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신축의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유령단지가 될 곳은 4가지로 미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먹고 살 힘, 자족 기능이 있는가? 둘째, 실수요입니다.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인구 유입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추세인가? 빠져나가는 추세인가? 넷째, 교통과 인프라입니다. 매일 오갈 수 있는 동선이 갖춰져 있는가? 이 4가지가 약하다면 분양 광고가 아무리 화려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불 켜진 창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동네 이야기가 모이면 그 자체로 지금 우리 도시의 진짜 지도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비어가는 도시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지금 집을 팔아야 할 사람과 버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